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힘인데요. 여러분 먼저 하나 화두를 던질게요. 어느 대학교 앞에 이렇게 철물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노동꾼이 지나가다가 그 철물을 보고 그걸 리어카에 실어서 갖다 고물상에 28,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건 고물이 아니고 그 대학 그 미술대학에 조각하는 교수님이 만든 아주 유명한 3천만 원짜리 조각 작품이었어요. 근데 고물상에서는 그걸 절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수사를 해서 잡혔어요. 그러면 이 고물상과 그 막노동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곰곰 생각하면 무엇인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죠. 그것을 흔히 창조적, 창의적 이런 발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설치할 때 막노동꾼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설치 작업하는데 보조 요원으로 쓰고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사물을 볼 때 이게 함부로 철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바탕은 뭐냐면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의.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답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답게 살려면 근심, 걱정, 짜증, 분노, 두려움, 화 이런 것들이 좀 적어야 되는데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삶이 재미가 없고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말과 글로 다 해요. 너무 찬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나 대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그래서 말과 글로 다 할 수 없어서 문학이 철학이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힘은 이 속에서 무엇을 얻어내느냐면 인간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영혼의 문제를 꺼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옛날에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물을 끌어올리는 거. 지금도 그 약소국가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 펌프라고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를 먼저 넣고 계속 그 뿜어 올려야만 비로소 안에 있는 제대로 된 물이 올라와요. 그것처럼 이야기의 힘을 꺼내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한 바가지 좀 넣어줘야 돼요. 이 넣어주었을 때 요 넣어주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휴머니즘입니다. 그 인생을 그려내는 것, 그 인생의 묘미를 파악하는 것, 그 인생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 말하자면 이야기의 힘이고 창의적 발상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시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인이 돼요.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그때는 모든 사물이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루가 돼요.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꽃이 아름다우면 저걸 꺾어서 그녀에게. 이게 평소에는 그 꽃을 꺾을 생각을 안 했다가 그때 갑자기 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 지나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휴대폰을 꺼내서 찍어서 카톡으로 그녀에게 보내죠. 그러면 그냥 보내지 않고 거기다 무슨 문장을 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유명한 노래들 가사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가사를 연상해 보면 이런 것들을 느낄 거요. 이걸 작사 작곡한 사람이 그때 이별을 했겠구나. 그때 너무 외로웠겠구나. 그때 죽고 싶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작사한 사람이 그때 이별을 했거나 죽고 싶었거나 이랬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소설을 쓸 때요. 옛날에 초기에 한센병, 그러니까 옛날 말로 나병이죠. 그런 소설을 한 권을 쓰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제가 이 피부병 같은 걸로 못 견뎠어요. 온몸이 막 가렵고 자꾸 긁으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무슨 문제가 자꾸 몸에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동안에 내가 한센병 환자가, 이게 주인공이 한센병 환자니까 된 듯하게 제가 몰입을 했더니 제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설이 딱 끝나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깨끗해요. 이게 말하자면 몰입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는 그걸 몰입을 해요. 어떤 식이냐? 이 드라마가요. 저 희극과 비극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희극과 비극을 분간할 때 그 끝장면이 슬픔으로 이렇게 끝나면 그게 비극이고, 끝장면이 행복으로 끝나면 그게 희극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은 희극보다는 비극이에요, 늘. 그러니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괜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감정이입을 해서 몰입을 해요. 그래서 그걸 꺼내요. 가수가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열창을 할 때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뭐냐면 몰입을 해요. 과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연인과 헤어졌을 때라든지 그때를 연상하면서 그 감정을 거기다 몰입을 시켜주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 명배우들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일 뿐인데 슬픈 장면이 나오면 눈 속에 뭘 넣지 않고도 눈물을 흘리는 건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낼 때는 이야기의 힘은 결국 몰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소설 한 편 써달라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한 식으로 하면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써지는지 아세요? 수필을 한 달 전에 청탁을 받았죠. 한 달 내내 안 쓰여지다가 내일 아침 마감해요. 그러면 오늘 밤에 9시 뉴스를 보고 올라가서 써져요. 막판에 이렇게 몰리면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게 이렇게 막판에 몰리면 이제 뭐냐면 마음이 조급하니까 몰입을 의도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가장 빨리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것들 또는 내가 가장 빨리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상해 보죠. 가장 빠른 게 글을 쓰기에 가장 쉬운 게 분노했을 때예요. 그러면 그 분노를 남보다 내가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빨리 됐어요. 그래서 그 분노했을 때 가장 빨리 그 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스토리를 전개해 보죠. 가난한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둘이 연애를 해요. 안 봐요. 근데 가난한 여자가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서 가난한 남자 대학을 보내줘요. 그래도 안 봐요. 이 남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인류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도 안 봐요. 언제부터 볼 것 같아요? 가난한 남자가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 딸하고 연애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드라마에 나오는 두 주인공을 보면서 가난한 여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정심을 모두 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오면 아이고 가엾어라 저걸 어쩌지 하고 안타까워해서 내 감정을 해소하고, 그 부잣집 딸이 나오면 나보다 부자죠? 인물 좋죠?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의 감정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셋째, 그 주인공 남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특히 여성들이요. 저거 어느 귀신이 안 물어가나?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요. 그럼 보세요. 그 남성에게는 분노를 표현했고 그 부잣집 여성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표현했고 그 가난한 여성에게는 동정심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이야기를 도출해내는 힘들은 대개 분노, 동정심, 질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3.5부설 그러니까 그 시학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삼각형을 그릴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 꼭지점이 클라이막스예요. 절정. 그 다음에 왼쪽 꼭지점은 동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려면 이 동기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끝에 오른쪽 꼭지점은 그 대단원의 막이에요. 라스트 신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요 변 중간에 왼쪽 변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서 크라이시스,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변에 점을 찍어서 변환, 전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3.5부 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갈등 구조예요. 보세요. 사랑 이야기는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늘 우리는 그걸 잊게 되죠. 그죠? 이게 결과는 뻔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주인공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에서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던가 부자 여자랑 하던가 교통사고로 죽든가 무슨 뭐 이렇게 결론은 뻔해요. 근데 결론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갈등을 이렇게 소화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자꾸 드라마에 이렇게 심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죠. 아까 사람이 사랑할 때 시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를 한 수 써서 그 문자로 보낸다. 지금 생각하고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써보실래요? 시를. 제목 사랑. 천년 동안 내린 빗방울만큼 사랑한다. 바보같이. 자, 이 시를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냈다면 상대가 웃기고 있네 그럴까요? 아니면은 가슴이 푸근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에? 푸근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억지로 달라드는 사람은 이런 글을 보내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웃기고 있네 하겠죠. 그렇죠? 같은 표현인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예요? 이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같은 표현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오묘하고 절묘하고 그게 말과 글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의 힘을 단순히 그냥 어떤 이야기가 속에 힘이 있다, 힘을 꺼내 쓴다 이렇게만 연상하시면 안 돼요. 이야기의 진정한 힘은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남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우리나라 재벌 1세대 있죠. 창업한 분들은 자서전을 봐도 이야기거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재벌 2세 그 아들들은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야기거리가 뭐예요? 시련, 좌절, 고통, 아픔, 슬픔, 실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보면 거의 주제가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프리카 스왈리족은요, 사람이 죽어도 누군가 그 사람을 기억해 주면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사사예요. SASA, 사사. 누군가 기억하고 있으면 사사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자만이라고 그래요. 그때 비로소 죽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죠? 이건 우리 민족에게 사사지요. 그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 보통 평범하게 산 우리 할아버지들은 뭐예요? 자만이죠. 벌써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어른들이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는 건 뭐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의 심정 속에는 나도 후손에게 사사로 우리 후손들이 나에게도 제사를 지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심리적 기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사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사사가 되려면 적어도 내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사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 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적어도 자신감, 자존심을 꺼내야 돼요. 자존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인생은 처음에 출발할 때 학력이나 돈이나 인물이나, 그죠? 배경이나 이게 조금 유리할 수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결승점에 도달할 때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가 되느냐면 사는데 편리한 도구일 수는 있지만 인생을 정말 근사하게 사는 데는 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자존심. 나는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검열관을 지워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글을 쓰거나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일을 할 때 꼭 남을 너무 의식하고 만들면 그 사람의 수준에 내가 이거를 끼워 맞추려고, 그렇죠? 끼워 맞추려고 남의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까 내 창의력과 내 상상력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시해야 돼요. 글은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는 남이 볼지 모를 가능성 때문에 늘 조금 사기를 쳐야죠. 일기를 솔직하게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기를 써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이렇게 문장력이 좋은가? 이런 걸 느끼죠. 그렇죠? 결국 뭐냐? 이건 남이 안 볼 거니까, 나만 볼 거니까 혹시 봐도 좋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썼기 때문에 그 감성이나 분위기나 낱말이나 이게 절묘하게 묘사되는 거예요. 결국
글을 짓거나 일을 할 때는 남을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내 주관이 또렷해야 되는데 내 주관이 또렷하려면 적어도 내가 폭이 넓어야 돼요. 폭이 넓으려면 미안해요. 결론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1년에 여러분 책 몇 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1년에 50권밖에 못 읽어요. 10년 읽어야 500권이에요. 그게 죄송해요. 겨우 500권 읽고 인생을 이야기할래요? 아무래도 1000권은 읽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중복이 되더라도 1000권을 읽으면은 1000명의 스승에게서 1000개의 엑기스를 꺼내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내 열정은 있어줘야 돼요. 또 여러분이 죽기 전에 적어도 3권의 책을 쓰세요. 첫째, 수필을 써야 돼요. 수필을 쓰겠다고 작심을 하면 늘 메모를 하게 돼요. 메모를 늘 하다가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그 아이디어 뱅크를 컴퓨터에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요. 그러면 저장할 때 정리가 또 돼요.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하면 여러분은 누가 언제든지 원고를 써라, 글을 써라 그러면 무조건 너무 쉬워요. 글쓰기가. 그 안에 아이디어 뱅크 안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필을 쓰면은 늘 사물을 관심 있게 보게 돼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가 왜 자동차에서 담배꽁초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재를 털다가 그런 사람을 유심히 보면 반쯤은 담배꽁초를 버려요. 그 사람을 유심히 보세요. 관상 좋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멋진 글 한 편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김재동 씨랑 제주도 강정마을 유문 그 공연하러 같이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이 가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왜 핀 줄 아세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이 태풍이 모든 나무 이파리를 가지를 꺾고 잎새를 모두 다 떨어뜨려서 잎새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뭐예요? 겨울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꽃이 활짝 피었어요. 자, 요 하나만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멋진 글을 쓸 수 있어요. 그죠? 뭐냐? 사람은 역시 시련을 겪어야 아름답게 꽃이 피는구나. 요것만 가지고도 멋진 글을 쓸 수 있지 않아요? 또 거기 가니까 우도에 갔더니요. 그냥 밭을 일구다가 거기서 나온 돌을 그냥 이렇게 예쁘게 싼 게 아니고 그냥 농부들이 그냥 얹어 놓은 거예요. 저기 태풍이 심한 지역이니까. 근데 시멘트로 담을 예쁘게 싸놓은 건 무너지는데 태풍에 그 돌담은 허름한 돌담은 무너지질 않아요. 왜? 바람구멍이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도 이런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 요걸 한마디 메모만 해오면 이거 갖고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찰력을 키우게 돼요. 둘째, 전공, 내 전공에 관한 책을 꼭 한 권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내 전공 분야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심도 있게 내 분야를 파고드는 습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보다 분명하게 뛰어난 그 삶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내 전공 분야를 꼭 글로 쓰겠다 한 권쯤을. 그러면은 보세요. 일본이 저렇게 경제 성장을 무섭게 할 때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써서 글로 남겨주면 어떻게 돼요? 후학들이 실패 확률이 적어져요. 그죠? 실패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발전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글을 쓰는 사람 자신이 이 다른 사람보다 식견이나 지식이나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발군의 실력을 결국은 보여주게 돼요. 셋째, 이것도 꼭 써야 돼요. 자서전을 죽기 전에 꼭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서전을 쓰려면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될까요? 굉장히 다듬게 될까요? 굉장히 다듬게 돼요. 보세요. 내 친구도 살아있고 형제도 살아있고 아는 사람들도 살아있는데 내가 못된 짓, 이상한 짓,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자서전을 거짓말로 써야 되잖아요. 자서전에다가 이것까지 다 쓰려면 얼마나 버겁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서전을 쓰겠다고 내 일생을 이렇게 간단히 메모라도 하고 있으면 내 삶의 목표가 명징해져요. 그리고 내 주변을 살피게 돼요. 그래서 인연의 소중함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게 돼요. 이런 사람이 인생을 정말 근사하게 삽니다. 보세요. 여기 일회용 휴지가 있죠. 이 휴지 여러분들 아까우니까 한번 쓰고 빨아 널어 말렸다가 내일 또 쓰죠. 아니에요? 한번 쓰고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2번 쓸 수 있어요? 한 번밖에 못 쓰죠. 이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근사하게 쓰고 가야죠. 그러니까 인생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명답을 찾는 거예요. 명답은 인생은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잘 놀다 가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는 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을 어디서 꺼내느냐면 상상과 생각 속에서 꺼내줘야 돼요. 생각을 슬쩍 바꾸면 인생 전체가 바뀌어요. 생각 바꾸는 걸 한번 해볼까요? 요 앞에 앉은 우리 여학생들에게 이걸 꽃다발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꽃다발을 한 다발씩 드렸어요. 이거 누구 거죠? 꽃다발 줬어요. 누구 거예요? 그렇죠? 내 거죠? 그러면 이거 버릴래요? 가져갈래요? 가져가죠. 그럼 좋아요. 며칠 썩은 음식물 쓰레기 있죠? 냄새 고약한 거. 내가 한 봉지씩 드렸어요. 이거 누구 거죠? 아, 그건 네 거. 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 주고받은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꽃은 받고 싶고 쓰레기는 받기 싫었죠. 뭐예요 이게? 주고받은 게 없는데? 생각일 뿐이었죠.
자, 만약 쓰레기를 받았다면 버릴래요, 가져갈래요? 당연히 버리죠. 그러면 좋아요. 1년에 학생들 꽃다발 몇 번쯤 받아요? 미안해요. 누구라도 몇 번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근심, 걱정, 짜증, 분노, 화 이건 수도 없이 받죠. 그죠? 육신의 쓰레기는 그렇게 잘 버리면서 왜 생각의 쓰레기는 가지고 살아요? 뭐 하려고? 쓸 데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무지 많아요. 내 인생 망가뜨리는데 이게 원자재예요. 그리고 나를,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열등감에 젖고 그 다음에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원자재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쉽게 버려질까요? 안 버려져요. 그러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나에게 자꾸 인생의 체면을 걸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찬란하게 써야 되지 않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적어도 내 이름과 내 인생에 아름다운 흔적은 남겨줘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려면 인생을 잘 사용해야 돼요. 젊음은 실패할 특권이 있고 용서받을 특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젊음은요 엄청나게 찬란한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요. 계산해 보세요. 제가 47년생이에요. 자, 근데 이 나이가 되면은 우리한테 한 10년 선배들 있죠. 10년 선배들 앞에 가서 뭐 얘기하다가 요새 감기 걸려갖고 아주 이게 나이는 못 속이네요. 그러면은 눈을 흘겨요. 참 좋을 때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지금 70대예요. 그 70대 재벌 총수가 돈은요 써도 남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재벌 총수가 지금 여기 있는 어느 학생하고도 좋아요. 인생을 완전히 둘이 맞바꾸자. 그러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무조건 바꿔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70대의 재벌 총수가 20대의 젊은 사람하고 인생을 맞바꾸자. 무조건 바꿔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소중한 것을 때때로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느냐? 미래가 불안해요. 또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열등감에 젖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평범 이하로 살게 돼요. 적어도 평범 이상으로 살려면 여기서 이 각오는 해줘야 돼요. 뭐냐면 열등감은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나를 무시하는 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못났어요? 바보예요? 하찮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등감이 높은 계층이 누군 줄 아세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인류대학 인문사회계열에서 박사학위 받은 박사님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쉽게. 그러면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코넬 대학에서 세계적 심리학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메달 박스에 올라간 선수들을 정밀 비디오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상담치를 했는데 놀랍게 은메달 받은 선수들은 슬픔에 젖었고 동메달 받은 선수들은 기쁨을 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은메달은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악을 써서 금메달을 받았으면 금이 환영하고 연봉이 높고, 그 다음에 다시는 지겹게 4년간 운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쉬워. 근데 동메달은요, 내가 까딱했으면 여기도 못 올라올 뻔했잖아. 그래서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올림픽 세계 국제대회에서 은메달보다 동메달 받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 더 기가 막힌 건 세계의 명 코치 감독은 메달 박스에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명 코치와 감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쪽에서 못 이루었으니까 다른 곳에서 이루어낸 거예요. 이게 열등감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열등감을 털어내야 돼요. 열등감이 뭔 줄 아세요? 이 글도 그래요. 글의 힘도, 상상력의 힘도 열등감에 빠지면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 만 것인데, 자성예감이 뭐냐면요, 제가 야간형이에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근데 새벽 5시 어디 지방 강연이나 이렇게 하면 새벽 5시 이렇게 일어나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본래 늦게 자요. 1시 반, 2시쯤이나 자는데 잠이 안 오니까, 미리 누워도 잠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밤에 와인 한 잔 마시고 수면 유도제 반알을 먹고 1시 반이나 2시쯤 누워요. 근데 시계 2개를 맞춰놔요. 왜? 하나는 배터리가 나갈지 모르잖아요. 2개를 맞춰놔요. 약속 때문에. 그런 날은 어김없이 4시 45분이나 50분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왜? 이미 내가 시계를 맞추면서 내일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되고 나한테 체면을 걸었기 때문에요. 이게 자성예감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나한테 내가 체면을 건 대로 인생은 사라진다 이거죠. 여러분, 그 팔랑개비가 바람이 안 불면 멈추죠. 근데 이거 팔랑개비 어떻게 하면 돌아가요? 내가 들고 뛰면 되잖아요. 그죠? 인생은 들고 뛰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동력이 생기질 않아요.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철대문이 완강한 철대문이라도 그걸 여는 것은 뭐예요? 작은 열쇠 하나로 열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면 열쇠를 만드는 거예요. 열쇠는 대문을 열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쇠를 만드는 거예요. 열쇠는 작은 거예요. 대신 그 열쇠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려면 계속 열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쇠는 작지만 정교해야 돼요. 그래서 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해줘야 돼요. 내 영혼과 육신을.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온 우주에 오로지 나는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소중해요. 여러분,
이 명품 바이올린은요, 여러분 적어도 이게 산이 3,000m가 넘어가면 나무가 안 자라죠, 그죠? 백두산은 2,000m 넘으면 나무가 안 자라죠. 그러면 이제 밀림지대는 거의 3,000m까지 나무가 자라요. 그런데 그런 고지에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자란 나무를 가지고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요. 근데 명품 바이올린은요, 그 평소에는 현을 풀어놨다 연주할 때만 당기죠. 근데 명연주자는 누구예요? 현을 자주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한 사람이 명연주자가 되죠. 연습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그 바이올린을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명연주자예요? 명연주자는 명품을 구해야 하고 그걸 연주를 자주 연습한 사람, 줄을 자주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명연주자가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김연아 선수 있죠? 10년간 공중회전만 12만 번을 했는데 그중에 3만 번은 나동거라 떨어진 거예요. 나동거라 떨어져서 이게 치료를 굉장히 자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요, 저녁에 외국에서 연습을 할 때 누가 짬뽕 이러면 미치겠대요, 먹고 싶어서. 근데 그거 먹으면 이튿날 공중회전 못해요. 처절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졌을 때 반드시 일어나 줘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 너무 소중한 존재고 우리들의 절절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열등감 버리세요. 그리고 한번 세상을 흔들어 보세요. 이 중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결론으로 이 중에서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과 세상을 흔들어대는 걸물이, 그리고 인류에게 근사하게 사사로 기억되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안 죽고 살아있을 테니까 그때 만납시다. 알았죠? 여러분 멋지게 해내십시오. 고맙습니다.